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예고 드린 대로 우리가 원운동을 배웠죠. 그 원운동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더 확장된 개념인 케플러 법칙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들어는 보셨죠? 케플러 법칙. 그 독일의 천문학자인데 이제 플레이미 요하네스 케플러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분이 그 천체 행성의 운동에 대해서 싹 다 조사를 해갖고 통계를 내고 연구를 해서 본인의 이름을 붙여서 케플러 법칙이라는 법칙을 만들어냈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뉴턴이 만율력 법칙을 만들기 전에 케플러가 이미 그 자신만의 관측 데이터를 가지고 그 행성들의 운동에 대해서 기술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수식적인 부분은 약간 조금 부족했었죠. 그거를 뉴턴이 나중에 모든 그 증명 과정을 해결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케플러 법칙에 대해서 배우고 그 뉴턴이 만들어냈던 만율력 법칙까지도 우리도 함께 배워볼 거예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케플러 법칙에 대해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사실 유도 과정까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가근동량 보존이라든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가근동량 보존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기하학적인 미분 형태로 유도하는 과정을 다룰 수가 없어서 이제 이번 시간에 간략한 케플러 법칙은 이런 거다 정도로 설명만 하게 됩니다. 근데 잘 들어놓으셨다가 기본적인 그 개념, 대학 개념 설명은 제가 드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대학교에서 유도 과정에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5번이죠, 5번. 자, 케플러 법칙은 시험 문제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올 거예요. 이게 지난 교육 과정에서는 물리 1에도 있었고 물리 2에도 있어서 물리 1에서 이제 케플러 법칙을 주로 많이 다뤄서 수능 문제 한 문제씩 나왔는데 지금은 개정되고 나서 이제 물리학 2에서 조금 더 중력하고 같이 다루는 면이 많으니까 아직 6월 모평이 시작되진 않아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아마 케플러 법칙이 이제 물리학에서는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나온다면은 땡표하고 맞추시면 됩니다. 왜냐면 케플러 법칙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대학에서나 배우실 그 유도 과정이 약간 조금 수학적 방법이 난해해서 그런 거지 문제가 나오면 바로 맞추실 수 있는 아주 쉬운 것들입니다. 자, 케플러 법칙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S가 붙은 거죠. 세 가지가 있는데 제2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이 있습니다. 제1법칙은 그냥 교양적으로만 생각하시면 되고 제2법칙하고 제3법칙은 이제 문제 보기 기억니은 디귿으로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죠. 자, 첫 번째로 일단 1번. 자, 제1법칙. 제목이 다 안 나왔습니다. 관측을 해봤더니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교양 상식이죠. 태양계 내에 있는 모든 행성을 케플러가 싹 다 조사했는데 모든 행성들이 원운동을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원운동이 아니고 무슨 운동합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타원궤도 운동을 하죠. 그래서 타원궤도 운동의 법칙이다 해갖고 말을 그냥 이렇게만 갖다 붙인 거죠. 그리고 뭐 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 엇갈리네요. 타원궤도 법칙입니다. 타원궤도 법칙. 자, 제1법칙입니다. 타원궤도 법칙. 혹시 천문학과나 연구대 가는 학생들은 제1법칙도 알아는 두셔야 되겠죠. 좀 자세하게. 나중에 면접 볼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 볼 때 뭐 우리나라에 천문학과가 많지는 않지만 가게 되면 또는 혹시 물리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도 물어볼 수 있겠지만은 제가 천문학과 교수라면은 여러분한테 면접 볼 때 전공 지식을 체킹하려면은 제일 물어보기 좋은 게 케플러 법칙이죠. 그죠? 자, 옛날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여러분이 이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들어봤던 그 행성의 운동들을 처음에 많이 관측을 했었죠. 이제 중세시대였나요? 천동설, 지동설 많이 싸우죠? 많이 싸우다가 이제 나중엔 지동설로 확정이 되고 그 시기쯤에 하고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이 이제 태양 주위의 천체들을 관측을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케플러가 자기만의 법칙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때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천동설이 이제 신이 지구에 존재한다고 믿는 그 시기에는 그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천동설이 유행을 했다가 근데 이제 그 각 행성들의 위상이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을 딱 항성으로 박아놓고 지구가 그 주위를 돈다고 가정을 하고 모든 걸 조사해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가서 얘기를 하죠. 지구가 도는 거다. 지동설이 맞다.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뭐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화형당했다 그러죠. 화형. 살아있는 사람을 불에 태워 죽었대요. 불에. 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그 갈릴레오죠. 갈릴레오가 이제 그 코페르니쿠스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그죠? 이제 찾아가고, 코페르니쿠스 말이 맞는데, 얘를 죽이면 어떻게 해요? 했다가, 너도 화형당할래? 하니까, 아니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가죠. 그러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바로 뭡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는 말을 그때 했다 그러죠. 자, 타워궤도 법칙입니다. 멋있는 사람이에요. 케플러. 자, 타워궤도 법칙인데 방금 설명드렸듯이 태양계 내 모든 행성은 쓸까요? 요거 이제 나중에 면접 보러 가는 학생들은 그래도 요 한 구절 정도는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를 조사한 겁니다. 자, 솔라 시스템. 태양계 내의 적어두기만 하세요. 모든 행성은 태양을, 수학에서는 타원계도를 배우면 초점이 두 개가 나오죠?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태양계 내에서는 태양이 초점인데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말이 붙어요. 태양계 내 모든 행성은 태양을 딱 한 개,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태양계 내 모든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말 그대로 타원 궤도를 돈다. 이게 타원 궤도 법칙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태양이 여기 있다고 치고, 태양 여기 있으면 태양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지구라고 할까요? 이렇게 타원 궤도를 돈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명칭부터 조금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명칭부터. 자, 타원궤도니까 타원궤도하고 원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이심률이라는 거죠. 구의 중심하고 초점하고 딱 일치하면 우리 그걸 원이라고 정의됩니다. 원. 근데 중심하고 초점하고 이심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심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찌그러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반경이 한 개였다가 반지름이 한 개였다가 반지름이 두 개로 바뀌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태양은 초점입니다. 초점. 포커스입니다. 포커스. 초점이고, 물론 여기도 초점이 하나 더 있겠죠. 근데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타원 궤도를 돌기 시작하면은 반지름이 두 개가 나오는데, 자, 초점이 여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타원 궤도도 마찬가지로 중심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겠죠? 여기 중심호. 요 두 개가 일치하면 원이 됩니다. 원. 저 두 개가 일치하면 원이 되는 거고, 저 두 개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납작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처럼 이름을 붙여줄게요. 타원 궤도가 돼버리면 반지름이 여러 개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게 있고 가장 긴 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짧은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지름이라는 건 중심에서부터 제한되는 거리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를 긴 반지름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초점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를 살짝 위에다가 쓸게요. 태양은 초점, 포커스 약자입니다. F고. 자, 그 다음에 짧은 반지름, 긴 반지름. 이제 대학교 가시면 교수님들이 단반경, 장반경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건데, 단반경은 그래서 보통은 스몰 r로 많이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장반경은 라지 r로 많이 표시합니다. 둘 다 레디우스의 약자입니다. 반지름이라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이름을 또 이렇게 붙여주죠. 태양에서부터 가장 먼 지점을, 자, 서에서 동으로 돌아야 되니까 뭐 이렇게 잘 돌고 있다고 치겠습니다. 태양에서부터 가장 먼 지점이 있고, 태양에서부터 가장 짧은 반지름을 갖는 근접한 지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구과학 시간에 얘 이름을 붙여주죠. 근 1, 원 1, 날일자인데 태양을 의미하죠. 태양. 달, 월, 그 다음에 날, 일 할 때 그 일자는 태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 1이라는 소리는 태양에 가장 가까운 지점이다 해갖고 여기를 우리는 근일점이라고 많이 표시를 하고, 태양에서 가장 먼 지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원일점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지구가 문제를 나올 때는 태양계 위주로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근일점, 원일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물리학에서는 태양계라는 그런 어떤 천체를 관측하는 게 아니고 케플러 법칙의 의미를 이해하는 그 과목이기 때문에 이 초점이 태양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일 행성이죠. 어떠한 행성 하나 딱 던져주고 그 주위에 돌고 있는 위성으로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근일점, 원일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여기가 행성 그냥 어떠한 행성이라고 제시됐을 때 함부로 원일점 근일점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초점이 태양일 때만 이런 말들을 쓰는 겁니다. 이 일자가 태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일단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태양계 내 모든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파원 궤도를 돈다. 케플러 제 1법칙인 파원 궤도의 법칙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제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다 해갖고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자, 일단은 말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속도 일정의 법칙, 그죠? 대충 이해는 가요. 우리가 속도라는 개념을 아니까. 근데 면적 속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걸로 새로운 의미를 한번 이끌어내 보기로 해요. 속력,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 각속도, 시간분의 회전한 각. 그렇죠. 면적 속도, 단위 시간당 쓸고 지나간? 그쵸. 면적이겠죠, 면적. 그래서 면적 속도라는 거는 단위 시간당 말 그대로 얼마나 쓸고 지나갔냐. 근데 누가 쓸고 지나가냐? 바로 뭐냐면은 태양과 행성을 연결한 직선이 같은 시간 동안에 쓸고 지나간 면적이라는 소리겠죠. 같은 시간에 쓸고 지나간 면적. 자, 그래서 이제 요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유도 과정이 있어요. 가운동량 보존이라는 걸로 유도하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운동량 보존이라는 건 배웠잖아요. 그죠? 물리학원에서 운동량 보존. 충돌 전에 모든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의 모든 운동량의 합과 같다. 그러면은 각 운동량은 거기에다가 각만 들어간 거네요. 왜냐? 회전 운동을 볼 거니까. 그죠? 그래서 각 운동량은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운동량 P가 질량 곱하기 속도라면은 각 운동량은 여기다가 회전하게 되면 뭐가 생겨납니까? 반지름이 생겨나죠? 그래서 회전 반지름 R만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MVR 이게 이제 각 운동량을 의미하는데, 자, 김연아 생각하시면 돼요. 피겨스케이팅 선수.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보시면은 팔다리 벌리고 있을 때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팔다리 벌리고 있을 때 회전 속도가 느리다가 팔다리를 오므리면 회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죠. 다시 말해서 어떠한 행성의 질량이 바뀔 수는 없는데 이 팔다리가 점점 짧아지는 소리는 회전 반경이 작아지면 회전하는 속도는 증가한다는 소리죠. 선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과 선속도는 반비례 관계인 거를 우리는 각운동량 보존으로부터 이 케플러 법칙의 제2법칙을 유도하게 되는데, 무슨 개념인지는 대충 이해는 가시죠? 어우, 그 더러워.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다 해갖고, 선생님 왜 보존되는데요? 그건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는 의미를 부여할 뿐이라 그랬죠? 왜 보존되는지는 대충 알 것 같아. 우주는 거의 100% 진공이죠. 성간물질이나 뭐 이런 티끌, 가스 정도 빼놓고는 거의 뭐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는 보존이 되겠죠. 뭐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이제 파헤쳐서 다가 같다는 소리인데, 자, 정의를 한번 써볼게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다 해갖고 같은 시간 동안, 즉 단위 시간 동안 그냥 쓰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의 가상의 그 빗자루 있죠? 가상의 막대기를 집어넣을 겁니다. 단위 시간 동안 태양과 행성을 연결한 직선이 휩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쓰고 지나간 면적은 같다. 가운동량 보존으로부터 이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게 과연 무슨 말이냐? 그림을 좀 더 추가해 볼게요. 자, 지구가 있는데, 자, 여기 선이 있고 여기 얼스가 있는데, 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지나서 같은 시간 동안, 자, 여기서부터 1초 찡, 실제로 1초보다 길지만 찡, 그 다음에 쭉 돌다가 한 요 정도 왔겠죠? 요 정도 왔다가 또 같은 시간 동안 찡 하고 요 정도 왔다라고 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케플러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자, 태양과 행성을 연결한 직선, 지구는 행성이죠. 태양은 행성이고, 태양과 행성을 연결한 직선이, 노란색으로 합시다. 태양과 행성을 연결한 직선이, 요 직선, 같은 시간 동안에 요 직선이 쓸고 지나간, 1초 동안에 이만큼 쓸고 지나갔다고 친다면, 자, 저쪽에서도 여기서부터 기준을 잡아갖고 요이 땅 해갖고 쓸고 지나간 면적,
다시 말해서 이 노란색 빗금침 면적하고 그 다음에 이 노란색 빗금침 면적은 어떻다? 같다는 소리입니다. 같은 시간 동안에 쓰고 지나간 면적은 같다는 소리죠. 그럼 우리가 가공동량 보존을 몰라도 여기서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죠. 준비 시작 띵 한 다음에 이렇게 와갖고 이 노란색 면적이 지금 같대요. 케플러에 의하면. 그러면 태양과 가까울수록 요 연결한 직선이 짧기 때문에 돌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만 큰 면적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원일점 근처에 존재하게 되면은 돌아가는 속도가 좀 느려도 되죠. 왜냐면 이 길이가 이 직선이 워낙에 길기 때문에 얘가 돌아가는 속력이 느리게 가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면적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멀면 멀수록 태양에서부터 멀면 멀수록 초점에서부터 멀면 멀수록 돌아가는 속도가 작아도 될 겁니다. 가까우면 빨리빨리 돌아가줘야만 면적을 또 얘 면적만큼 맞춰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태양과 가까이 있을 때 공전 속도가 빠르다는 소리죠. 이해합니까? 태양과 멀리 있을수록 공전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가까이 오죠. 태양 가까이 온다. 점점 빨라진다. 점점 제일 빨랐다가 느려지기 시작하죠. 느려지기 시작하다가 느렸다가 제일 느렸다가 다시 빨라지다가 제일 빨랐다가 다시 느려지기 이렇게 되는 거죠. 슝 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실제 지구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고 우리가 밝혀낸 거니까. 자, 그래서 단위 시간당 쓰고 지나간 면적량이 같은데 시험 문제들은 이제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여기는 t라는 시간 동안 여기는 2t라는 시간 동안에 지나갔다고 면적을 딱 제시하면은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은 몇 배 차이 나야 됩니까? 그렇죠? 2배 차이 나야 됩니다. 2배. 얘는 2t 동안 쓸고 지나간 면적이고 얘는 t 동안 쓸고 지나간 면적이라면 요 노란색 면적이 이 노란색 면적의 2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오는 걸 이제 그림 그린 김에 말씀드리면은 자, 여기서부터 요렇게 직선을 요렇게 하나 그어볼게요. 그러면은 자, 여기 이만큼의 면적이 S라고 하고 이만큼의 면적이 ES라고 한다면 T 대 2T라는 시간이 흘러갔겠죠? 이해갑니까? 그러면 T, 2T 또 대칭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한다면은 여기 또 2T겠죠? 그 다음에 여기 쓰고 지나가는데 또 T겠죠? 그러니까는 T, 2T, 2T, T 해갖고 이 행성의 한 바퀴 도는 주기는 6T가 되겠죠. 이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그 강의 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케플러 법칙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맞추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에서는 이제 이런 개념보다는 방금 설명드렸던 이런 지금부터 정리할 내용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그냥 그림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대로 적읍시다. 자, 원일점이 있고, 그죠? 태양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에 근일점이 있을 때, 원일점이 있고 근일점이 있을 때, 자, 원일점에서의 저 지구라는 행성의 속력이 있겠죠, 속력. 원일점에서의 속력, V하고, 한글로 쓸까요? 시험 문제도 대부분 다 한글로 나오니까. 자, 요거 빨간색으로 쓸게요. 재미 잘 나오니까. 원일점에서의 속력, 근일점에서의 속력. 누가 더 큽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근일점일 때 커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가 물리학원에서 조금은 다뤘고 여러분이 조금 잘 알고 있는 거를 미리 여기다가 쓸게요. 미리 여기다가. 근데 유도과정은 조금 이따 해요. 그 만율력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력. 자, 미리 쓰겠습니다. 미리. 써놓으세요. 우리가 유도할 겁니다. 지금 만율력 시간 하나 쓸 건데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봤을만 하니까 만율력 또는 중력은 만율력 상수 곱하기 두 행성의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행성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죠. 자, 얘를 먼저 써놓을게요. 아직 우리가 정확히 유도는 안 했지만은 자, 물리학 원정도에서는 살짝 뭐 본 정도는 있을 거니까 이 식을 지금 왜 썼냐면은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케플러 법칙 문제가 나오면 맞춰야 되는데 그죠? 지금 다음 시간에 중력법칙을 유도한 다음에 다시 케플러 법칙을 끌고 올 수 없으니까는 미리 여기다가 요점 정리할 때 같이 써놓으려고 그래요. 자, 지금 얘는 상수입니다. 버리면 되죠. 태양의 질량 라지엠으로 지금 잡은 겁니다. 요 태양의 질량이 라지엠, 그 다음에 지구의 질량이 스몰 m. 태양과 지구 사이에 떨어진 거리 R값은 계속 바뀌고 있겠죠? 계속 바뀌고 있는데 어쨌든 R제곱에 만류인력은 반비례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서로 당기는 그 만류인력은 지금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근일점이 원일점보다 훨씬 이 R값이 작으니까는
태양 주위를 지구가 한 바퀴 공전할 때 가장 마력이 센 데는 어디입니까? 바로 근일점이죠. 힘이 가장 세다는 소리는 가속도도 가장 세다는 소리죠. 가속도라고 해봐야 또 다음 시간에 할 건데 F 이퀄 ma죠. F 이퀄 ma. 그러면 m하고 지워지고 결국에는 가속도는 만류력 상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지구의 질량에 비례하고 태양의 질량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지구와 태양의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즉 무슨 말이냐? 만류력은 내 자신의 질량에도 비례하지만 가속도는 그 행성의 가속도는 m이 지워지죠. 행성의 가속도는 자기 자신의 행성의 질량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소리죠. 다시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를 지금 쓰려고 그래요. 가까울수록 만류력이 힘이 세집니다. 그죠? 반지름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원일점일 때 만류력하고 보기 기억력 디귿 만들 때 다 이걸로밖에 안 물어봅니다. 지금 선생님이 쓰는 이 3개, 4개에서 기억 니은을 보통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법칙에서 디귿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일점에서도 만류력이 있겠죠. 자, 만류력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당연히 근일점에서 만류력이 큽니다. 잠깐 위로 올라가서 이것도 하나 써놓을게요. 자, 운동에너지 공식 알죠? 2분의 1 mv의 제곱. 물리학원에서 우리가 많이 다뤘었죠. 자, 지구의 질량을 스몰 m 고정돼 있고 2분의 1은 상수고 그럼 v제곱만 보면 운동에너지를 볼 수 있다는 소리인데 자, v가 속력이죠? 속력이 근일점에서의 지구의 속력이 원일점에서의 지구의 속력보다 크니까 지구의 운동에너지는 당연히 어디서 큽니까? 당연히 운동에너지도 근일점에서 훨씬 크겠죠. 보통 문제들이 이걸 왜 써드리냐면은 속력을 너무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고 고정적이니까 살짝 바꿔서 운동에너지나 운동량으로도 물어봅니다. 운동량, P는 mv죠? 굳이 여기다 쓰진 않을게요. 운동량도 근일점에서 크고 속력이 근일점에서 크다는 소리는 물체 질량이 안 바뀌니까 mv 값이라는 운동량의 크기도 근일점에서 크고 그 다음에 2분의 1 mv의 제곱인 운동에너지도 근일점에서 큽니다. 그 다음에 거리가 더 짧은 만류력도 근일점에서 크고 힘이 세다는 소리는 이 식으로 보셔도 되고 A는 R 제곱분의 G M이니까 결국에는 가속도, 물체가 받는 가속도도 자 원일점에서 받는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하고 근일점에서 받는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를 비교해보면은 가속도마저도 근일점이 크다는 소리입니다. R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 헷갈리거나 조금 까먹었으면은 그냥 근일점에서 다 큽니다. 그냥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뭐 하나 뭐 부동호가 바뀌는 게 있어야지. 그냥 모든 물리량이 모든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모든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물리량들이 근일점에서 다 큽니다. 헷갈리면 만약에 까먹었으면 그렇게라도 풀어내라는 소리죠. 자, 요게 제2법칙에서 나올 수 있는 개념들이었고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 요것도 여기다가 하나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 면적 얘를 여기를 S1이라고 하고 여기를 S2라고 하겠습니다. 면적 서페이스의 약자로. 자, 그러면은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 바로 뭐냐면은 여기다 밑줄 그을게요. 같은 시간 동안에 세고 지나간 면적인 S1하고 S2는 같다. 요게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이고 이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을 찾다가 이런 개념까지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제3법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케플러 제3법칙은 바로 뭐냐면은 조화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조화의 법칙. 와, 조화의 법칙. 말 그대로 하모니입니다. 하모니. 조화롭다. 하모니스럽다. 그죠? 모든 행성은 태양계 내 모든 행성은 아주 조화롭게 잘 질서정연하게 운동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조화의 법칙이 뭐냐면은 어떻게 그렇게 조화롭게 운동하냐? 자, 실제로 이제 요 조화의 법칙도 유도 과정이 있습니다. 얘랑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가공동량 보존으로 유도를 할 거고 내년에. 자, 얘는 그 기하학적 방법으로 유도를 합니다. 대학교 때 이제 곧 여러분이 내년에 배우시겠죠? 실제로는 원운동을 한다는 가정을 한 다음에 유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원운동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태양이 당기는 구심력이 없으면은 얘는 이렇게 직선운동을 할 거다라고 기하학적 평면을 그린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각형, 사각형을 이용하고 면적을 이용하고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닌데 미분 과정이 조금 나와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내년에 여러분이 꼭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하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요런 게 나와요. 자, 조화의 법칙 막바로 그냥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어떻게 조합했냐면은 행성의 태양계 주위에 돌고 있는 행성의 여러분 주기 개념은 알고 계시죠? 주기의 제곱은 행성의 주기의 제곱은 그냥 주기가 아니고 주기의 제곱은 그 행성의 자 저기 왼쪽에 그림 보시면은 행성의 자 라지알 보이죠? 긴 반지름 자 뭐 대학교식으로 장반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 기출문제 평가원이나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문제 보시면은 긴반지름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미안해요. 장반경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긴반지름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우리 고등학교의 편수 용어라는 거에는 긴반지름이라고 표현한다는 걸 알려드린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어쨌든 좀 물리학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장반경을 썼어요.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자, 모든 행성은 그 주기가 그 행성의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제시한 게 조화의 법칙, 케플러 제3법칙입니다. 자, 얘는 좀 엄청 중요하니까 식으로 옆에다 빨간색을 하나 쓸게요. 자, 주기는 이니셜이 t였죠, t. 자, t제곱은 비례한다 이렇게 카이로 써도 되지만은 방정식으로 비례상수를 붙인 다음에 방정식으로 쓸게요. 자, 어떠한 비례상수 k 곱하기 장반경 라지알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보기 디귿에서 보시게 될 문제죠. 참고로 뭐 문제 푸는 팁을 조금 드리자면은 자 반지름이 2배가 되는 장반경이 2배가 되면 주기는 몇 배가 됩니까? 2의 3승에 루트를 씌우면 되죠? 그러면 2루트 2배죠. 그죠? 2의 3승이니까 8이고 t를 알아내고 싶은 거니까 양변에 루트를 씌워야 여기는 제곱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2루트 2배가 됩니다. 장반경이 2배가 되면 주기는 2루트 2배가 되고 장반경이 3배가 되면 27이죠? 거기에 루트를 씌우면 3루트 3배가 되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나오는 게 2배, 3배, 4배 그런 거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제 4배가 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4배가 되면 4의 3승 그 다음에 루트를 씌워야 되죠? 그러면 몇 배가 됩니까? 주기는? 요거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3승한 다음에 루트 씌우나 루트 씌운 다음에 3승하나 그게 그거죠? 만약에 장반경이 4배가 되면은 루트를 씌우면은 2가 되겠죠? 2배가 됐고 그거에 3배니까 3승이니까 8배가 됩니다. 8배. 그래서 시험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은 보통 장반경을 2배, 3배, 4배 정도까지밖에 안 줍니다. 그 이상의 수치를 줘버리면 너무 그 값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문제도 만들기 힘들고 해서 그래서 만약에 찍더라도 좀 그런 거 생각해보시고 찍으면 좀 더 한 문제라도 더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케플러 법칙을 여기다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은 만유인력 법칙을 유도해 볼 겁니다. 요거 유도해 본다는 소리예요. 요거. 자, 5번 케플러 법칙이었고 시험문제 나오는 건 빨간색 위주로만 좀 잘 보세요. 빨간색. 요 빨간색. 요거. 자, 소단원이 끝나면 우리가 케플러 법칙 문제도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자, 만유인력 법칙입니다. 그래비티. 만유인력입니다. 만유인력. 자, 잠깐만요. 선생님 동영상 찍다가 걱정이 돼요. 학생 문자가 날라오면은 찍던 동영상이 자꾸 멈춰갖고 설마 아직 잘 녹화되고 있어요. 자, 만유인력 법칙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 또 새로운 걸 유도해 나가니까 잘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결론식이 얘가 나온다는 소리겠죠, 얘가. 자,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만유인력 법칙은 일부러 단원을 잘라버렸어요. 원래 이렇게 겹쳐있던 건데 여러분 이렇게 숫자로 천천히 진행하면서 한 소단원씩 자기 걸로 좀 만들어 보라고. 자,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요 그림을 요만큼만 잘라드릴게요. 요만큼만 잘라갖고 이렇게 갖고 볼게요. 자, 질량이 라지 M인 태양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회전 반지름이 R이고 스몰 m의 질량을 가진 지구가 이렇게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괜찮죠? 자, 근데 왜 잘라왔냐면은 실제로 지구가 가정을 뭐 하나를 하려고 그래요. 무슨 가정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 전체 가정을 다 보면 타워 기록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계속 바뀌죠. 근데 내가 늘 얘기하는 DT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 있죠. 굉장히 짧은 시간 DT. 그 DT만 보면은 원운동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가정할 수가 있죠. 원운동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전체를 보면 원운동이라고 할 수 없지만
굉장히 짧은 미분된 시간만 보면은 반지름이 거의 똑같죠. 여기서 억만 분의 1초가 지나서 지구가 진짜 이만큼 가 있으면은 지금 반지름이나 그때 반지름이나 같다고 볼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무슨 운동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의 운동은 원운동이라고 간주할 수 있죠. 그래서 다음처럼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지구는 지금 태양 주위를 원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지구는 구심력이 있을 겁니다. 그죠? 구심력이 있을 건데 우리가 배웠듯이 지구가 받는 구심력 공식 기억납니까? 두 개가 있었죠. mr 오메가의 제곱 그 다음에 r분의 mv의 제곱 있었죠. 각속도로 표현된 식, 그 다음에 선속력으로 표현된 식. 맞습니까? 자, 어떻게 우연히 이니셜이 딱 맞았죠? 스몰 m이라는 지구가 원운동을 하니까는 구심력이 존재하는데 얘 각속도가 오메가라면 이 식으로 뭘 정리해 나가면 될 거고, 근데 이 식 좀 낫겠죠? 얘가 지금 어떠한 속력 V로 등속 원운동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니까는 속력 V로 이렇게 원운동하고 있다는 가정을 했으니까는 R분의 M분의 제곱이라는 식이 조금 더 편안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걸로 해도 돼요? 똑같아요. 이걸로 한번 해볼까? 이게 더 쉬울 수도 있는데, 근데 어차피 이 오메가하고 V 사이에 상관관계식으로 유도한 거니까 결국엔 똑같이 나오겠죠. 교재에 있는 대로 하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예로 한번 해볼게요. 교재는 예로 유도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로 할게요. 똑같다는 거 그냥 보여주려고. 자, 그러면은 다음처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지구의 질량은 m이고 회전 반지름은 r이고 각속도 오메가의 제곱인데 각속도식 기억나죠? 각속도. 매우 짧은 시간 t초 동안에 돌아가는 각도가 세타라면 t분의 세타, 단위 시간당 회전한 각이 각속도인데 만약에 이 돌아간 시간이 주기가 되면 회전한 각도 한 바퀴 얼마였습니까? 2파이였죠. 그래서 t분의 2파이라고 노트에 우리가 필기를 했었을 겁니다. 자, 그럼 제곱에서 한번 넣어볼게요. 넣어보면은 다음처럼 이렇게 되죠. t제곱분의 그 다음에 4파이 제곱 그 다음에 mr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칠판의 중간 정도를 보시면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이 행성의 주기의 제곱은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하죠. 원이라는 건 장반경, 단반경이 없습니다. 그냥 반지름이죠. 초점과 중심이 같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주기의 제곱은 비례상수 곱하기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다음처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t제곱은 k, r의 상승. 자, 이니셜만 바꿨습니다. 여기 우리가 r로 잡아놨으니까. 그 다음에 4파이 제곱 mr. 그래서 r하고 지워지겠죠. 지워지면은 다음처럼 이렇게 되겠죠. 자, 상수를 앞에다가 빼볼게요. 상수를 앞에다 빼면은 k분의 4파이 제곱 됐죠? k분의 4파이 제곱 그 다음에 뒤에는 곱하기 r 제곱분의 m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겠죠. 뭔가 지금 비슷하게 다가가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뉴턴이 의문점이 하나 생기죠. 지구가 태양을 잡아당기면 태양도 분명히 지구를 잡아당깁니다. 지구가 받는 구심력을 유도를 했더니 이렇게 유도가 됐는데 태양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이 배제되어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죠. 무슨 말이냐? 중심 행성이 크면 클수록 얘가 받는 구심력의 크기도 굉장히 커지는데 왜냐? 만류인력이 서로 잡아당기는 만류인력이 얘의 구심력 역할을 해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비례상수에다가 뉴턴이 살짝 스킬을 발휘하죠. 다음처럼 이렇게 스킬을 발휘합니다. 태양의 이 중심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지구의 구심력도 덩달아 커지기 때문에 태양의 질량에 대한 게 여기에 상수로 박혀야 되죠. 태양은 뭐 항상 질량이 일정하니까. 그래서 다음처럼 이렇게 살짝 태양의 질량을 라지엠을 곱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학적으로 분모 분자에다가 곱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다음처럼 이렇게 바꿔서 자 이렇게 바꿔서 같은 식이죠. 똑같은 식을 분모 분자에 곱했으니까 이 앞에 있는 애를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다음처럼 만유력 상수 바뀌는 게 하나도 없죠. 상수, 상수, 제곱, 상수, 상수 태양의 질량 상수니까. 그래서 다음처럼 만유력 상수 그래비티의 약자로 G를 딱 박아버리고 그 다음에 R제곱분의 라지엠 스몰 m이 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만유력 법칙이 등장합니다. 만유력 상수 곱하기 두 행성의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행성의 질량에 곱에 비례한다. 단위는 뉴턴이 되겠죠. 힘이니까.
괜찮습니까? 여기서 이제 또 무슨 짓을 하기 시작하냐면은 다음처럼 요런 걸 하기 시작합니다. 요런 거. 다음처럼 이게 웃긴 게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두 가지를 더 해볼 건데 뭐 해볼 거냐면은 자 여기서 요런 거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여기를 지우겠습니다. 자 칠판을 봐가면서 해야 되니까 여기를 지우고 여러분은 여기 밑에다가 계속 필기를 하세요. 자 지금 저렇게까지 만류력을 지금 구해놨는데 저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면은 중력이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중력. 무슨 말이냐? 지구 위에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구의 중심이 여기입니다. 지구의 중심이 여기. 지구의 중심. 저 라지 M이라는 지구 전체의 질량의 중심이 여기 있고, 자, 지표면이 뭐 한 요 정도라고 할까? 자, 지표면이 한 요 정도라고 치고, 그러면 지구 반지름 뭐 대략 6,400km 정도 되는 지구 반지름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지표면에 뭐 선생님이 서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렇게 지구 중심, 지표면의 난, 그 다음에 지구와 나사의 거리, 지구 반지름 됐죠? 자, 근데 지금 뭐 해볼 거냐면 지구과학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죠. 위도별로 중력이 달라지죠. 중력 가속도가 달라지고 그걸 한번 해볼 건데 자, 지금 만약에 딱 제시된 상황에 이렇게밖에 없다면 지구와 나밖에 없고 떨어진 거리가 R이라면은 그러면 내가 지구로부터 받는 만류 인력이 바로 나의 R자배기 힘이 되겠죠. 네트 폴스가 될 겁니다. 맞죠? 내가 받는 힘은 저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만류인력 상수 곱하기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행성의 질량에 곱에 비례하는 이 만류인력이 바로 F equal MA에 해당될 건데, 그죠? MA에 해당될 건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아까 내가 했던 가속도를 찾아볼 건데 M하고 지워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거지 실제로는 우리가 지워서 없어진 건 아니고요. 내가 늘 강조하는. 그러면 다음처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내가 받는 가속도는 지구 반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만류인력 상수와 지구의 질량에 비례를 할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잘 보면은 지구가 완벽한 구형이라고 가정한다면 R제곱, 그죠? R제곱 일정하고 G 일정하고 지구의 질량도 일정하죠. 이 라지는 지구의 질량으로 잡았으니까 일정하죠.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면 가속도라는 게 뭐가 됩니까? 상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속도를 상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중력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R제곱분의 GM 어디에서나 이걸로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현실에 조금 적용되면은 약간 바뀌죠. 뭐가 바뀌냐면은 지구가 완벽한 구형이 되는데 지구는 완벽한 구형이 아니죠. 적도 반지름이 극반지름보다 깁니다. 그러면 이런 것까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참고로 알고 계세요.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는 시험 문제로 만들어질 확률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케플러 법칙하고 중력 법칙도 유도했지만 이 식이 중요한 것이 오늘 중요한 건 이 빨간색이 다예요. 빨간색으로 문제를 막 만들어내니까. 자, 여기 내용 좀 추가하자면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가속도인데 달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의 6분의 1배가 되죠. 그건 여러분이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제 저런 거를 판별해 보시면 됩니다. 쉽게만 보면 그냥 반지름이 다르죠. 물론 밀도는 똑같다고 가정을 해도 반지름이 다르고 그 다음에 밀도 자체가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밀도 우리가 질량 있죠. 질량을 한 개만 한번 해볼까요? 자, 두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일단은 처음 했던 그 반지름으로 보면은 지구 반지름이 적도 반지름이 극반지름보다 기니까 적도에서는 중력 가속도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적도에서 되면 여러분 몸무게가 적게 나와요. 극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몸무게가 많이 나와요. 이제 옛날에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해요. 무슨 생각난 건데 이제 금을 사서 적도에서 무게를 잰 다음에 극지방에서 무게를 재면은 똑같은 질량이지만 중력 가속도가 다르니까는 무게값이 다르게 나와갖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 팔아먹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온 저울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1강이죠. 벡터 스칼라에서 배웠던 양팔 저울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적도에서 재나 극지방에서 재나 똑같은 양쪽 팔에 있는 애가 똑같은 가속도를 받기 때문에 어디에서 재도 값이 변하지 않겠죠. 뭐 이런 거 일단 찾아낼 수 있고 지구학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걸 한번 넣어볼게요. 우리가 로우라고 씁니다. 밀도 로우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죠? 부피분의 질량이고 또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구는 구형이니까 부피는 3분의 4 왜 필요 없어요? 파이 아래 세제곱이죠. 자,
자, 그래서 부피 대신에 요거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질량 대신에 밀도 곱하기 부피한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은 중력과 속도가 또 튀어나오죠. 어떤 함수로 튀어나옵니까? 밀도의 함수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부피 대신에 요거 집어넣으면은 반지름의 함수로 또 튀어나오죠. 자,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 얘를 여기 곱한 다음에 그 뭉탱이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분모에 있는 R제곱하고 R값이 상쇄되고 R에 아마 1차 함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밀도의 함수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 행성의 중력 가속도는 그 반지름하고 그 다음에 밀도에 비례한다는 소리죠. 맞습니까? 그겁니다, 그거. 그거까지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안 중요해요. 그냥 교양적으로 참고만 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갖고 오늘 한 내용이 그 케플러 법칙하고 만유인력 법칙인데 그 나중에 서다한 문제 풀이할 때 꽤 많아요. 문제가 꽤 많으니까 요 빨간색 내용들 그 다음에 요 내용도 잘 기억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다른 개념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출 속도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탈출 속도. 교재에는 지금 교과서가 5종 교과죠. 물리학초가 5종 교과라 갖고 교과서마다 수록된 내용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해설서에 여러분 성취 기준에 들어있어야 될 내용은 5종 교과에 다 똑같이 있는데 조금 자세한 교과서는 더 많이 설명을 하고 조금 이제 어느 부분을 더 설명할 거냐에 따라서 교과서마다 이제 설명된 내용이 조금 다른데 여기 우리 교재에는 탈출 속도까지 계산이 되어 있는데 저 탈출 속도가 교재에는 다 수록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요. 왜냐? 시간이 남았거든. 그렇다고 다음 강의를 하기에는 또 시간이 짧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탈출 속도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지울게요. 여기 요만큼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탈출 속도.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또는 중학교 때 행성의 대기가 어떤 행성은 대기가 있고 어떤 행성은 대기가 없죠. 초기 원시 태양계에서 대기가 남아있지 못하고 날아가 버렸는데 왜 어떤 행성은 날아가고 달 같은 행성에는 대기가 없죠. 그 말은 뭐냐면은 그 행성의 중력, 우리가 배웠던 그 행성의 중력이 분명히 가스, 기체 분자도 질량체인데 그 질량체를 만유력으로 잡아주는 행성이 있을 거고 만유력으로 못 잡아주는 행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힘으로만 잡는다면은 덩어리가 크면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또 꼭 그런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건 바로 뭘로 해석하냐면은 에너지로 접근을 하게 되고 그 에너지의 접근으로부터 우리가 탈출 속도라는 걸 계산하게 됩니다. 자, 잠시만요. 시간을 조금 확인해 볼게요. 자, 8분 정도 남았는데 충분히 유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만 따라와 주신다면 자, 지금부터 하는 거는 필기는 하세요. 내년에 대학교에서 할 거니까는 필기는 하시고 자, 여기 교재에는 뭐 자세하게 유도는 안 돼 있으니까는 선생님 자세하게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사실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하네. 자, 지금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이렇게. 자,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살짝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전자가 있는데 구속된 전자가 있고 자유전자가 있겠죠. 자, 요건 필기하지 말고 한번 보세요.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 준위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도 구속된 전자가 있을 거고 쫙 끝에도 구속된 전자가 있겠죠. 맞죠? 근데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를 딱 투입해갖고 전이를 시키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전자는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전이를 하고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또 전이를 하죠. 이런 거는 뭐 여러분이 다 알 거니까. 그러면은 원자핵의 가장자리에 있는 이 전자의 이름을 붙여줬어요. 우리가 이름을 붙여줬죠. 원자의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다 해갖고 원자 가전자 또는 최외곽에 있는 전자다 해갖고 최외곽 전자 이렇게 혼용을 보통을 하고 있는데 개념이 약간 달라요. 최외곽 전자하고 원자가 전자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물리적으로 맨 끝에 있는 전자라는 소리고 최외곽 전자는 이제 그 이온화라고 하나요? 그 화학에서 약간 좀 다르게 쓰고 있죠. 실제로도 다르고 뭐 어쨌든 간에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를 투입해갖고 이 구속된 전자들을 자유전자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가장 자유전자로 만들기 쉬운 애는 얘죠. 얘. 그죠? 원자가 전자죠. 다시 말해서 탈출의 개념이 나옵니다. 지금 이건 탈출해갖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될 거니까. 얘가 만약에 기체 분자라면은 외부에서 조금만 에너지를 받으면 자유롭게 날아버리겠죠. 그러면 그 행성에 남아있지 못하고 그 행성은 기체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 속도를 한번 계산해 볼 건데 자, 이 개념으로 그대로 한번 와볼게요. 이 개념으로. 지금 이 전자는
원자핵이 당기는 전기력에 의해서 어떠한 위치값을, 포지션을 갖고 있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위치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예전 강의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위치 에너지의 종류는, 포텐셜 에너지 종류는 4개예요. 우리가 보통 보존력이라고 부르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죠? 그 다음에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만류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 다음 여러분이 배웠던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총 4개가 있습니다.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만류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엄청나게 여러분이 많이 접했고,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요런 때 나타나는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럴 때 우주에서 나타나는 위치 에너지, 만류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용철에 압축되거나 팽창된 정도의 위치에 의해서 나타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탄성 위치 에너지. 자, 그래서 지금은 위치 에너지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에서 플러스잖아, 마이너스잖아. 지구는 플러스 덩어리인데 달은 마이너스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용철도 연결해 놨어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두 행성이니까, 대전된 두 행성이니까는 이때 우리가 이 상황에서 계산해줘야 되는 포텐셜 에너지는 총 몇 개를 계산해줘야 됩니까? 3개나 계산해야 되죠. 용철에 의해서 나타나는 포텐셜 에너지, 대전된 전하에서 나타나는 전기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실제로 질량체에 의해서 나타나는 만류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까지 우리 포텐셜 에너지를 3개를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렇게 별표를 한번 해볼게요. 탈출 속도를 한번 계산해 볼 건데 편안하게 그냥 들어보세요. escape velocity입니다. escape velocity. escape, 탈출하다는 소리입니다. 탈출 속도인데 자, 되게 재밌는 게 많이 나와요. 자, 다시 돌아와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떠한 물체에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그러죠. 그 물체가 갖고 있는 힘에 의해 나타나는 총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인데 그 역학적 에너지는 다음처럼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라고. 근데 운동 에너지는 늘 한개입니다. 어디 갔습니까? 아까 이거 2분의 1 mv의 제곱. 근데 포텐셜 에너지는 종류가 4개나 돼요. 그 상황에 몇 개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뭐 요 순간으로 한번 와볼게요. 요거 말고 지금 여기다가 그릴까요? 여기다가 자, 지금 어떤 행성이 있고 여기 기체 분자가 있습니다. 가스 몰큘 기체 분자가 있고 여기 지금 행성 질량이 라지 m인 행성이 하나 있습니다. 가스의 질량은 기체 분자의 질량은 m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표면에 막 붙어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반지름, 두 행성에 떨어진 거리는 이 행성에 반지름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유선으로 보면은 자, 얘 지금 속력을 V라고 한다면 운동 에너지는 금방 계산이 될 겁니다. 근데 얘 포텐셜 에너지는 지금 4개 중에서 몇 개나 써야 되나 이렇게 보면은 지금 얘는 만류력만 존재하죠. 만류력만 존재하고 지표에 완전히 붙어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깼으니까 뭐 떠다니겠죠. 만류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없죠. 그 다음에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없고. 자, 그래서 얘는 다음처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접근 과정이 약간 들어가는데 그냥 해볼게요. 그냥 교양을 들어놓으세요. 자, 그럼 얘는 2분의 1 mv의 제곱이고 잠깐 위로 올라갔고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역학적 에너지는 이 행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학적 에너지인데 이 행성이 더 이상 얘한테 어떠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저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0이 되겠죠. 0. 그래서 이 가스의 역학적 에너지가 0보다 같거나 크면 어떻게 됩니까? 탈출하는 거죠. 맞습니까? 0이 되는 순간 나는 자유의 무. 0보다 오히려 크다? 오히려 더 빨리 뛰어나가야지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질량이 m인 기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해서 얘가 최소값은 0으로 해두고 찾으시면 되고 0보다 크다고 해버리면은 자유롭게 탈출하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한번 유도해 볼게요. 운전에서 2분의 mv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저 포텐셜 에너지가 문제인데 포텐셜 에너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만류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만류력이 거리에 따라서 계속 바뀌죠. 그래서 우리는 적분이라는 형태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 잠깐 요 설명도 한번 들어보세요. 시간이 오늘은 조금 이런 설명을 하다가 약간 오버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의 말이 점점 빨라지는 거 보니까 그죠?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자, 보세요. 어떠한 힘을 힘 곱하기 이동거리. 자, 초기부터 갑니다.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하면은 우리는
일입니다. 그 해준 일만큼 우리는 에너지가 생긴다고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특히 들어 올리는 일이었으면 포텐셜 에너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였고, 자 근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이동거리가 굉장히 작고 땡기는 힘도 10N, 이동거리도 10m 하면은 대수학적으로 그냥 구해버리면 됩니다. 곱하기 해갖고. 근데 10m를 땡기는데 처음 1m는 1N, 그 다음 1m는 2N, 그 다음 1m는 3N, 그 다음 1m는 4N. 10개로 쪼개서 매 1m마다 힘을 달리하면은 이를 몇 개 계산해야 됩니까? 그쵸. 10개를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처를 10m 낚입니다. 자, 힘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셀 수가 없죠. 용처럼 조금만 늘어나면 탄성력이 바로 커집니다. 이 상태에서 더 늘리려면 힘을 더 줘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더 늘리려면 힘을 더 줘야 돼. 100만 분의 1m, 1000만 분의 1m를 늘리려고 해도 힘의 종류는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용처를 10m를 늘렸다는 소리는 그 10m 안에서 내가 가한 힘의 종류 개수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래서 우리는 적분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죠. 바로 뭐냐면은 ds, 굉장히 작은 미소거리에 가해진 힘을 싹이다 적분하는 게 바로 에너지의 정의입니다. 정의. 어떠한 주어진 힘을 미소거리에 관해서 싹에다 적분하면 바로 포텐셜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잘 이해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기본 정의입니다. 우리는 워낙에 그냥 간단하게 배워서 그렇지. 자,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자, 적분하기를 어떠한 힘을 거리에 대해서 적분하면 포텐셜 에너지다. 자, 근데 지면에 있던 질량의 힘을 물체를 들어 올린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들어 올리려면 가해줘야 되는 최소한의 힘은 바로 중력이겠죠. 그럼 인테그랄 중력 곱하기 이동거리는 높이니까 h라고 하면 되겠죠. 얘가 바로 이 물체가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는 h의 영승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mg h의 영승 dh 인테그랄 얼마입니까? h의 1승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mg h가 바로 이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mgh라고 계속 썼던 게 적분식으로 사실은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이 설명은 도대체 왜 했냐? 만일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만일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거리 아래 함수인데 R값이 계속 바뀌죠. 그래서 적분해야 되는데 적분하기를 자, 얘한테 가해진 그 힘을 거리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얘 포텐셜 에너지가 될 겁니다. 특히 만율력이니까 만율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죠. 아까는 중력을 넣었으니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MGH가 나왔고, 자, 그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2분의 1 mv의 제곱에 플러스 인테그레이션 인테그랄, 자, 만율력식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엠 스몰 m 그 다음에 dr 됐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면은 2분의 1 mv의 제곱 그 다음에 r의 마이너스 2승이죠? r의 마이너스 2승을 적분해야 되니까는 r의 마이너스 1승으로 바뀌고 마이너스가 앞으로 빠져버리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r의 1승이니까 다시 r분의 1 그 다음에 말이 좀 빨라요. 미안해요.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기체 분자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얘가 0보다 작거나 크면은 쟤는 자연의 몸이 되는 거예요. 빠이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를 넘기면 플러스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양변에 m하고 지우고 얘를 넘기면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2를 넘기면은 r분의 2gm이 되고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은 드디어 여러분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탈출 속도 v만 남습니다. 그러면은 루트 r분의 2gm으로 우리가 유도가 가능해지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어떤 행성의 탈출 속도 v값은 최소한 이 값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죠? 자, 커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죠? 이놈의 우리 재난문자 자꾸 나의 동영상을 잘라먹어요. 커야 된다는 소리인데, 거기까지 했죠? 연결된다고 보세요. 커야 되는데 거의 다 1분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서 잘려갖고 마지막 정리를 못하고 잘렸네요. 보니까. 자, 커야 됩니다. 커야 되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이걸 넣어볼 거예요. 지구의 모든 물리량들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제 우주 속도라는 걸 계산합니다. 바로 뭐냐면은, 자, 지구의 표면을, 자, 초당 1초에 7.9km/s 초당 거의 8km를 겁나게 뛰어가면 여러분 발바닥은 지구 표면에 닿지 않아요. 지구 표면을 스치듯이 막 지구를 돕니다. 그렇게 뛰어가면. 아직 탈출한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물리량을 넣고 계산하면은 그 지구가, 지구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지구를 떠나고 싶다. 그러면 얼마로 뛰어가시면 되냐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값의 루트 200값. 7.9km/s에
루트 1을 곱하면은 11.2km/s 정도 됩니다. 1초에 11.2km를 뛰어가면 지구에서 떠납니다. 지구를 떠나가는 거죠. 떠나갑니다. 이게 이제 제1, 제2 우주 속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뛰어갈 수가 없죠. 실제는 이제 그 우주에 보내는 인공위성, 그 다음에 로켓, 뭐 무인 탐사선 이런 거 보낼 때 이 탈출 속도를 다 계산해 갖고 보내는 거죠. 나사에서 하는 일이 요겁니다. 요거. 물론 이제 공기 저항력하고 그 다음에 그 층별로 대기권의 층별로 이제 공기 밀도 이런 것도 다 계산하죠. 좀 복잡하게 계산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기초 작업을 우리도 함께 배워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뭘 배우게 되냐면 벌써 문제 풀이 시간이 됐네요. 자, 다음 시간은 지금까지 배웠던 원운동, 그 다음에 케플러 법칙, 그 다음에 중력 법칙 등을 다음 시간에는 문제를 푸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1분이면 됐는데.